번째로 이제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업회 기준에 나오는 전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고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문제에 나오게 돼 있고 그게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그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의 문제들이 평가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 근데 평가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첫 번째 저가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큰 제목들을 잠깐 보자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생물자산에 대한 순공정가치법.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단기매매금자산, 그 다음에 매도하는 금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손상에 대한 사항들, 그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일단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이 저가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원가가 있으면 원가보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 원가와 비교하는 대상이 손실현가는 가치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증가하는 부분은 인식하지 않고 요걸 이제 인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단기손익이 들어간다. 단기손익 중에서도 뭘로 들어가냐? 매출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저가법. 이 저가법에서는 이 손실현가는 가치를 보는 입장.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판매가에서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두 번째는 현행 대체원가. 세 번째는 순확정 판매가라고 그러죠. 순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확정 판매가는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걸 적용하느냐? 얘는 이제 원재료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판매가에서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그걸 가지고 보는 건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이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제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순확정 판매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확정 판매 계약을 했던 부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저걸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원재료하고 이 제품 간의 관계. 그래서 원재료를 통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재료에 대한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이 평가 손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할 게, 이 평가 손실, 저가법에 대한 평가가 일어났을 때,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환입이 된다. 그럼 매출 원가에서 이제 차감이 된다.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럼 차감이 된다. 이게 이제 그 기업회 기준서는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단계 비용이 된 재고자산가 이게 차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원가의 차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거를 수익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틀린 얘기가 돼. 환입을 하되 그 환입을 수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적합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 정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보면 여기 첫 번째 평가 손실에 대한 사항들 나오죠. 평가 손실은 이거다. 그걸 이제 다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걔네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즉 적합법과 관련된 평가 규정을 보자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문단 9번째 나온 그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확정 판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가액에 기초한다. 이 계약가액에 기초한다는 거.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판매 계약분에 대한 사항들. 그죠?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에 대한 계약가액. 그게 순실현 가능 가치의 기초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이제 이거죠. 여기에 대한 적합법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얘 적합법 평가하지 않는다. 그 규정이 이거야.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나온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기를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재료가 같이 나오게 되면 제품에 따른 원재료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A가 필요하다. 또는 B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B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게 되면 원재료가 같이 나오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 그리고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을 한다. 이 경우에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규정이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한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이런 말로 나왔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규정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종목별 조별 가능해요. 그러나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 부분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해서 적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적합법을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써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 즉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재고자산을 같은 분류에 기초해서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액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 후속 기간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평가한다. 순실현 가치를 측정해 본다는 얘기예요.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의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주치는 거야.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 가능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이제 환입에 대한 사항이죠. 자, 그러면 그 환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바로 밑에 규정을 보자고.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한다. 여기도 꼭 기억을 해놔. 자, 환입한다. 이 얘기는 맞아. 근데 그 환입을 어떻게 할 거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구에서는 매출원가의 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지. 왜? 안 나왔어? 왜? 어디? 글씨가 뭔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뭘 그래, 물어보고 그래. 자, 이게 출제 유형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 장부상 수량, 실제 재고 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시가, 그 다음에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뭐 이런 것들 나왔다. 가정을 해보자고. 자, 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평가와 감모의 손실 합계. 두 번째는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또는
평가 간모가 단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패턴에, 같은 자료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패턴이라는 얘기야, 얘가. 그죠? 그러면 일단 얘를 보면, 뒤에 해답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보면 이렇게 생겼지.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매출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면 여기를 0, 그 다음에 여기를 단가야, 단가. 단가를 보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뭐 단가 금액이 나오죠. 밑에 이제 100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수량으로 보자고요. 수량으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야. 그래서 기초에는 얼마만큼 있었냐.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그래서 2,000개. 그 다음에 10,000개. 그리고 걔를 얼마 주고 샀냐면 100원 주고 샀대.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단기에 판매 가능 재고가 되겠죠. 기초하고 단기 매입에. 자,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기말과 매출 원가가 되는데 기말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일단 수량이 어떻게 되냐, 간모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냐면 앞에 예를 통해서 보니까 기초 재고 수량,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수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부상 수량이 1000개 있는데, 실제 재고는 몇 개, 950개 있대. 그럼 50개가 줄었죠? 자, 그러면 먼저 간모가 된 거야, 50개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평가를 한다 그랬지? 간모를 한 다음에 평가. 그죠? 자,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볼게요. 밑에 보니까 확정 판매 계약된 게 있어.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현재 950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자, 950개 중에서 확정 판매 계약된 게 500개래. 그죠? 그러면 500개와 450개. 걔네들한테 적용되는 순실현 가능 가치 금액이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500개에 대해서 적용되는 순실현 가능 가치는 다이당 판매가가 얼마냐면 확정 판매가 95원이래. 그럼 500개에 대해서는 95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 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원이에요. 걔한테는 90원을 적용하자는 얘기야. 90원. 그죠? 그러면 이게 평가 손실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간모 손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어떤 거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이게 남아있겠지. 그죠? 여기서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평가와 관련된, 그 다음에 간모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얀 빗금을 친 이 부분의 면적이 결국 나중에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에 들어갈 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애들. 매출 원가는 당연히 이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얘네들.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매출 원가에 들어갈 거야. 평가 손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간모에 대한 내용이, 원가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없죠. 다 원가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까지 다 매출 원가로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 금액에서 여기에서 이 하얀 부분의 면적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가 되겠지, 그럴 때는. 그죠? 그림을 좀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합계.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는 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단기 비용은 전체가 되겠지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평가 간모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뭐 평가 간모가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같아. 예.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보면 1년 말에 기말재고 그 다음에 2년 말에 기말재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매출원가를 계산해봐라. 1년도와 2년도의 매출원가를 계산해보래요. 자 보니까 1년도에 기말재고가 취득원가 순시원가랑 같이 그러면 기말재고로 그러면 기말재고로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5만 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도에 취득원가 그 다음에 순시원가랑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말재고가 1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년도로 보자고. 1년도에 기말재고는 얼마냐면 15만 원이야. 그죠? 자, 보니까 1년도에 기초상품 재고가 나왔어요. 10만 원. 그 다음에 1년도에, 1년도와 2년도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1년도는 50만 원이래. 자, 그럼 1년도 매출원가는 일단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년도가 됐어요. 자, 2년도가 되면, 얘가 뭐가 돼? 기초재고가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도에 매입액이 나왔죠? 60만원. 그 다음에 2년도에 순시연간의 가치가 얼마라고? 10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지, 이제. 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이러면. 여기는 얼마? 자, 이게 답이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그 평가를, 우리가 이제 저가법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 보냐면 밑에 풀이에서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그림을 먼저 보면, 거기서 기초재고 단기매입, 그걸 가지고 이제 기말재고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가액을 이렇게 구하죠. 자, 이거 구할 때, 이 기말재고를 이제 구한단 말이야. 그죠? 이 기말재고를 구할 때, 서인서출법, 개별법, 가중평균법,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또 소매재고법, 뭐 이런 걸 또 가능해.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측정된 기말재고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의 기말재고야, 얘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다 저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지. 얘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근데 집어넣을 때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친다. 뭐냐? 여기서 이제 평가라는 걸 한다. 또는 감보라는 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평가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로 빠져버린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3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면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매입, 판매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자, 그 다음에 판매가는 104,000원이고 순시간가는 같이 16,000원이다. 자,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제고법을 선택을 했다. 자, 소매제고법을 선택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냐면 자, 요걸 이제 선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평균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와 서인서출법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에 각각의 평가에 따른 평가 손실의 차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이게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그 차이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소매제고법을 일단 적용을 해가지고 원가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소매제고법을 적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여기서 보면 평균법에 의한 소매제고법, 그 다음에 서인서출법에 의한 소매제고법. 원가율이 다르죠, 그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라. 평균법에 따른 소매제고법, 그 다음에 서인서출법에 따른 소매제고법을 한번 해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원가 금액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럼 그 원가 금액하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시간 가는 가치가 얘가 이제 얼마냐 봤더니 어디 갔어? 16,000원이네.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원가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 원가하고 그 다음에 16,000원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평가 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차이를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시간에 봤어. 그죠? 그래서 흐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들은
여기서는 뭐,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니까 사실 복잡하게 나온 문제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매제거법을 선택하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평균법에 따른 평균법에 따른 소매제거법을 적용하고 있대. 자, 그리고 기말에 지금, 순수연간의 가치가 16,000원이 돼요. 자, 그랬을 때,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구해봐, 그거를. 지금. 자, 평균법에 따른 소매제거법을 얘는 적용을 하고 있어. 자, 매출원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볼까? 자, 얘가 평균법에 따른 소매제거법을 적용을 하니까 요거 그려놓으면 원가율은 일단 65%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이 원가율 65%를 이용해서 여기 매가의 기말재고는 여기에서 요걸 빼면 얘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65%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와? 내 계산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얼마 나왔어? 16,900원? 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야? 65,000원에서 얘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원가에 따른 측정 방법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합법 평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문제만 대비하고 있으면 돼. 이 이상으로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아시겠죠?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흐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고. 자, 유형자산에서는 비교하는 금액이 뭐냐면 공정가치야. 그렇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재평가법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단기손익을 처리한단 말이야. 재평가 손실로 이제 처리를 하죠. 자, 저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공정가치로 한다는 거. 저기서는 순실현가능 가치하고 얘하고 얘하고는 의미가 달라. 자, 보면 첫 번째 평가 손익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든가 재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거는 공정가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표시 방법에서 보면 유형자산의 표시 방법은 그 기계장치 거기서 누계액이나 손상차손을 뺄 수 있는데 그 기계장치의 가액은 재평가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원가로 기록된 금액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재평가법을 쓰게 되면 재평가된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표시를 할 테고 만약에 원가법을 썼다면 그냥 그 취득 원가에서 빼는 방식으로 했을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이게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평가된 자산은 재평가된 금액이 기계장치에 취득원가처럼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상자산 누계액을 빼는 거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보면 가령 이렇게 예를 들자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재평가를 했을 때는 12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80만 원이야, 장부가액이.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자, 재평가법을 적용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쓸게요. 그러면 자, 보면 표시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금액이 뭐예요? 재평가 후의 금액이야,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가로 기록된 금액이고. 그죠? 그래서 이 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최초 이식 후에 공정가치를 실질세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죠?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재평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었다.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요번에 할 수 있는 거고 꼭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더라. 자, 보니까 두 가지.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총 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서 자산의 순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할 때 흔히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아까 우리가 썼던 게 자, 이거야. 그죠?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총 장부가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근데 이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예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 줄 쳐. 전체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건 아니야.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에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한다. 이것도 하나 줄쳐. 동일한 분류 내에서는 동시에 재평가를 한다. 동일한 분류 내에 있는데 어떤 건 A라는 기계는 뭐 5월달에 하고 B라는 기계는 뭐 12월달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죠? 동시에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 거는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손익의 처리. 평가 증액했을 땐 기타 포괄손익. 근데 단 기존에 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단기손익으로 한다. 자, 요게 또 우리가 간혹가다 나왔던 거지. 별거 아닌 규정 같은데 이건 지워도 되겠지. 이거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혹시 필기를 못하더라도 필기한 건 그때 가서 쓴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어.
자, 재평가를 이렇게 했어. 토지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평가 손실, 그죠? 재평가 이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 재평가 자산이에요. 첫 번째 재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 자, 그럼 볼까? 여기서는 이거 단기 손실이죠. 자, 다시 재평가를 하는 시점에, X2년도에 단기 손익이 얼마예요? 재평가 이익 얼마야? X2년도 재평가 이익. X2년도의 재평가 이익 3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 증가하는 게 기타 포괄손익이고. 됐죠? 손상차손 환입액 얼마예요? 이게 30이야. 그죠? 두 개 구분 잘해야 돼. 재평가가 됐을 때는 기존에 재평가된 금액,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익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규정 있죠? 여기 바로? 재평가 증이 있을 때 기타 포괄손익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단 기존에 재평가 감속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단기 손익을 한다. 이게 이거야. 그죠? 근데 나중에 손상에서 보면 손상차손에 대한 규정이 있어. 손상차손은 뭐냐면 손상되지 않았을 때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두 개 구분을 잘해. 자, 어디 가냐면 아니, 페이지가 안 나왔구나. 어디 가냐면 페이지 11페이지 봐봐. 자, 1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 자, 그 그림은 바로 전에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바로 전에 그 10페이지의 그림과 11페이지 그림을 보자고. 자, 10페이지 그림에서 뭐라고 나오냐? 밑에 규정이 나와요. 동일한 자산에 대한 이전의 단기 손익을 인식한 재평가 감속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액만큼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첫 번째, 이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이야. 자, 11페이지 그림이 있어. 똑같은 그림이야. 관련 규정을 볼게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또는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 개 다르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는 재평가된 거고 하나는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거야. 그죠? 두 개 꼭 비교를 잘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론 문제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내용, 풀이만 알고 그게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모르면 이론 문제가 어려워져. 어쨌든 간에 기업회계 기준서는 그림이 나오거나 풀이가 나오질 않아요. 기준서는 다 말로 써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도 다 말로 써 있는 거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론은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야. 그 내세법도. 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말로 표현된 것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된 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된 게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앞에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얘기 알고 안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조문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라 그러면 못 풀어. 그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똑같은 얘기가 있지. 평가감이 있을 때 단기 손익을 처리한다. 단 기타 포괄 손익, 즉 기존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감소액이 되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감액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단기손익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재평가 증가액만큼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우리가 이제 봤던 위에 있는 규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 반대로 써있죠. 그 감소액은 단기손익으로 한다. 그러나 잉여금이 있었다면 그 잉여금의 금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규정과 밑에 있는 규정, 그게 동시에 나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후에 보유 시의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에 따른 재평가를 했어.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결국 어떻게 되냐? 공정가치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즉 재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감가상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공정가치 금액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손익의 처리에서 보시면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 그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처리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안 쓴 게 있죠. 자,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잖아.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쪽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아마 재무제표는 저렇게 돼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감가상각을 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때 감가상각 상각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 그게 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길어서 좋다, 칠판이. 자, 30만 원인가? 뭐 4년 동안 생각한다 그렇게. 자, 감가상각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두 개 쪼개놨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그냥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하냐면, 환입을 시키는 거죠. 상각을 통해서. 그래서, 자, 보면,
이러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방법이. 그죠? 그래서 상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면 이의어금이 없어져.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쓸 때는 이의어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봤던 게. 그죠? 첫 번째, 재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저거를,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거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저렇게. 겠죠? 그러면 삼각을 할 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거나 또는 그냥 뭐 나중에 처분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을 때 그때는 요걸 쓰든 요걸 쓰든 상관이 없어.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익위험을 대체하는 방법에서는 이 대체액은 원래는 이렇게 돼요.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와 최초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의 차이 금액만큼 대체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체액.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을 물어보지 다른 걸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정액법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 잔존 기간 동안에 이익을 대체시켜 버리면 돼. 그냥. 아시겠죠? 자, 그리고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이익은 대체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써있나 한번 볼게요.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해서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위험에 직접 대체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이 재평가 잉여금의 전부를 이익위험을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9페이지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자,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거하고 매칭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보려면 물론 복잡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만약에 물어볼 때 재평가를 한 후에 그 자산을 상각을 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걸 물어보고 싶어. 또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 자,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죠? 여기서는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얼마일까? 이거 하고 나면 이런 방법을 쓰면 30만 원 남아있겠지 뭐. 그죠?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40만 원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를 물어볼 때, 이 두 개를 물어볼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계액. 자,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을 썼어. 자, 그리고 그거를 감가상각을 했어요. 한 번. X1년도에 재평가를 했고 X2년도 말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상각을 하고 나면 누계액은 얼마? 3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누계액이 얼마일까? 6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누계액이 3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누계액이 30만 원 늘어났잖아. 됐죠? 복잡해? 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고. 자, 밑에 출제 유형을 볼게요. 토지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간단하지, 사실은. 그죠? 토지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토지에 따른 금액, 증가 감소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재평가 잉여금 잔액을 물어볼 때, 그게 이제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1월 1일 날 1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사용을 했다. 기계장치 내용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재평가비용 적용한다. 1년 만에 공정가치가 60만 원, 2년 만에 공정가치 70만 원. 2년도에 인식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니까 뒤에 그림을 가지고 보자고요. 자, 보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60만 원 돼가지고 그게 뭐가 됐냐? 재평가 손실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상각을 하고 나니까 45만 원이었는데 그게 다시 7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재평가 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만 원. 그죠?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5만 원이 되겠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60만 원에서 45만 원 떨어진 15만 원이 되겠지 뭐. 그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만약에 단기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가 될까? 단기손익은 얼마? 20만 원? 5만 원. 재평가 이익 20만 원. 감가상각비 15만 원. 단기손익을 물어보면 5만 원. 재평가 이익을 물어보면 20만 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포괄손익은 얼마야? 포괄손익은 10만 원. 7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돼, 그냥. 포괄손익은. 직전에 60만 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걔가 70만 원이 됐잖아요.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니까. 그죠? 자, 여기 동일 유형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서 단기손익을 물어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물어봤어요. 단기손익은, 감가상각비도 감안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자, 그러면 뒤에 그림을 보고 판단할게요. 아이고. 자, 밑에 그림 보면, 여기서 이제 단기손익을 보면, 단기손익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결국엔.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으로 증가하는 부분, 그게 이제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2만원 감소했고 2만원 증가를 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재평가가 됐대. 자, 그러면 단기손익은 얼마냐? 단기손익은 요게 이제 단기손익이 되겠지. 그죠? 감가상각비, 재평가 이익. 됐죠? 그럼 결국 얘하고 얘 차이야. 어디 갔어? 아니네. 아, 너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구나. 여기 밑에 있네. 좀 밑에다 그릴게. 이거를 아예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얘는 똑같아. 2만원. 2만원. 60만 5천원.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지금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단기손익이다. 그죠? 결국 단기손익은 요거, 요 차이. 요놈하고 요놈 차이예요. 그죠? 여기에서 얘를 빼면 돼. 그게 단기손익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이익이오면 대체액을 이제 물어봤죠. 자, 대체액.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에서 원래 대체하는 방법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를 하기 전에 감가상각한 금액의 차이만큼이 대체액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대체액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잔존 내용수를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해법 썼을 때. 왜냐면, 정해법은 매년 같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그림과 같이 대체를 하면 된다. 자, 재평가까지 봤어. 잠깐 쉬었다가, 뒤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